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외에 서버레인 AI를 하는 여러 나라들, 이 AI를 할 때도 그 밑에 반도체 설계와 제조는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AI 모델과 응용도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져서 다른 나라가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시도를 하고 거기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TSMC가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전 세계 반도체 패밀리스 생태계의 혁신의 제조 플랫폼을 깔아주면서 대만이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계속 이어서 우리 조 대표님하고 우리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지금 조기 대선 모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AI 정책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모델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LLM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너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딥시크라는 모델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뒤처졌다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우습게 봤던 일본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막 인프라 투자 쪽으로 뭔가 이제 이번에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AI 아니면 그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AI 반도체 경쟁력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AI라는 것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미래의 혁신은 AI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새로운 AI 시대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질문 주신 것처럼 경쟁력이나 그 경쟁력을 활용하거나 또 혹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에서 잘 짚어주셨지만 정말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기회보다는 좀 도전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델이나 응용에 대한 기술이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응용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생태계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돼서 또 넓고 큰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스케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구 규모 측면도 그렇고 어떤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혁신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기술 요소, 대학, 연구소, 업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그런 고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봤을 때는 저희는 좀 넘어야 될 벽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러한 벽을 넘기 위한 그러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AI 반도체 부분에는 정말로 거대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AI가 정말 본격화되기 전에도 한 600조, 700조 정도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AI 나오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반도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1,400조, 1,500조 규모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거대한 산업인데 2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과거에 반도체가 너무 중요했지만 그거는 정보화 시대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데 어떤 도구로서 반도체가 쓰여진 거라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가 지능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능화 시대에서 반도체는 단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능 자체입니다. AI라는 것이 결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기술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AI 반도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AI를 돌릴 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미세공정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디가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대만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공정 인프라스트럭처의 주위로서 어떤 설계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경험 있는 인력들, 그러한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미래의 어떤 모든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길목이 되는 부분을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가장 좋은 전략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델과 응용 측면에서는 우리만의 자체의
것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우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 전략을 펼쳐야 돼요. 그 플랫폼이 당연히 대한민국의 AI 모델과 응용을 키우는데 더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만 또 동시에 그 아까 강국이라고 표현하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외에 서버레인 AI를 하는 여러 회사들, 그 여러 나라들 이 AI를 할 때도 그 밑에 반도체 설계와 제조는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AI 모델과 응용도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져서 다른 나라가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시도를 하고 거기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TSMC가 물론 대만에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전 세계 반도체 팹리스 생태계의 혁신의 플랫폼, 제조 플랫폼을 깔아주면서 대만이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훌륭한 정말 둘밖에 없는 제조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위에 저희 세미파이브 같은 설계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누구든지 AI를 기반으로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설계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제조를 제공해줘서 그 칩이 결국 성공할 때는 우리의 턴키와 우리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전략으로 AI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저변을 영토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LLM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우리가 LLM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돈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제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 기반의 LLM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커먼한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LLM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스택에서의 어떤 전문성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뭐가 딱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영역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성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미래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활동 그게 어떤 개인의 경제나 문화나 여가나 이런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안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다양한 모든 영역이 AI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건데 미국에 사실 드림팀이 모였지 않습니까? 오픈 AI하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 회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미국에 엄청난 AI 대규모 인프라를 깔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야기한 게 이거 이제 글로벌 확장판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걸 SOC처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성공을 해서 미국의 AI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나라들한테 이걸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SOC처럼 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도시 해외에다 수출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단순 반도체 하드웨어만 팔아가지고는 힘이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매끈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한국어 기반의 LLM 있어야지 뭐 동남아 기반의 LLM도 개발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벌 확장판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쪽을 좀 타깃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우리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이대로 계속해서 AI 혁명이 흘러가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계속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소중한 재정을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포인트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LLM 스택을 만들어 갈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의 역량도 이제 더 강해진다. 이 부분
또 굉장히 좋은 포인트 제가 놓친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풀 AI 스택도 만들어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이 반드시 LLM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 들고 나가야지만 해외의 다른 AI 플랫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전용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오면서 사실은 국내의 반도체 설계 플랫폼한테 엄청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 예전에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범용 반도체를 사서 쓴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중앙에 팹리스가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팹리스처럼 이 소프트웨어와 이거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스펙을 만들어내고 그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레벨의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소프트웨어가 직접 반도체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반도체를 디파인 할 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요구 조건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앙의 강력한 범용 반도체 팹리스가 갖고 있었던 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이 정도 성능으로 갖고 있는 칩을 만들면 한 3천만 개 정도 팔릴 것 같아. 이걸 못해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이제 그게 아예 없어지고 고객이 직접 비록 반도체 스펙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가 이 정도 성능을 해주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당신한테 생깁니다. 그러면 설계 플랫폼의 설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스펙에 베팅하지 않고서도 그 부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자체 LLM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그거랑 우리나라 반도체랑 섞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얘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이해도가 있어야 정말 그 잘 서포트를 해주고 이네이블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연습 내지는 어떤 그 성장을 국내에 있는 LLM 개발자와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면 그건 엄청난 도움이 되죠.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들고 나갈 때도 쟤네가 한국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과 이런 거를 이미 해봐서 맞춰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네. 그러면 그러한 트랙 레코드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 플랫폼이 해외에 나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5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고객의 확보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창업 초반에 이제 집중해온 한국의 AI 실리콘 스타트업들과의 과제가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양산이 되고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은 너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LLM 모델과 그 모델을 돌리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은 정말 이 LLM 모델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메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근데 설령 그 부분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응용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경쟁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만약에 미래에 정말 미국밖에는 AI를 할 수 없는 게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먼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울한 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AI 플랫폼이 됐던 거기에 대한민국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님 이야기 딱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시기저장이 있는데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 제조 능력은 없지만 서비스는 있는 게 딱 유럽의 미스트랄 AI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희망이 지금 미스트랄 AI인데 여기는 이제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하고 AI 반도체를 만들 파운드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기반의 LLM과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ASIC 기반으로 꾸려본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유럽에다가 제안을 해서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쓰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스트랄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ASIC이나 AI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이브5도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런 자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사실은 IT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영역과 본인들의 방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왔었으나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하드웨어, 심지어는 공정부터 시작해서 전력 공정 설계부터 시작해서 AI 모델 응용에 이르기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세미5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온 것들을 기반으로 이미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AI 어떤 스택에 저희 한국의 하드웨어, 저희 세미5의 설계, 삼성파운드의 공정 이걸 기반으로 공헌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저희 유럽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AI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제 제안한다 그러면 꼭 이거 하나는 챙겼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생각나는 게 많아서 네네.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네. 네. 키워드를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첫 번째는 적시 투자, 두 번째는 속도가 이제 중요하죠. 역량 확대,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계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시 투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어떤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공정 기술과 공정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온 인프라의 확충과 진화가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산업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투자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의 준비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걸 놓치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량 확대라는 것은 역량 확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모든 역량을 확대를 하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말일 텐데 아까 이제 우리가 3부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어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설계 플랫폼의 출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어떤 인재 지속적인 확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래 학생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에 산업에서 얻은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만 해서 갑자기 10년차 베테랑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외에 있는 반도체 베테랑 인력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 공헌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물론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해와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저희 세미5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체코 이쪽에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는데 이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어떤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인재가 아니더라도 한국 안에서 뭔가를 해봤을 때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민간에서만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굉장히 강력하고 하지만 굉장히 비싼 기술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것들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어떤 패밀리스가 혹은 어떤 스타트업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딱 AI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제 후각교라는 슈퍼컴퓨터가 정부의 주도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의 조 단위의 투자를 들어가서 일본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슈퍼컴퓨터 자체가 경제성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본의 다양한 기초과학에 사용이 되는 이러한 세계 탑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과제를 일본 정부 주도로 함으로써 일본 반도체 설계 생태계 안에 굉장히 소중한 막강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른 어떤 전략적인 이득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 역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전략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모든 것을 하는 어떤 수직 통합이라든지 수직 통합을 통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제조 산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을 할 때 그런 전략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차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반도체만 해도 정말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이 복잡한 밸류체인으로서 생태계로서 엮여 있고 그 반도체가 또 서버, 데이터 센터, 응용 이런 식으로 엮여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네트워크로서 생태계로서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한 회사가 내가 뭐 메모리도 하고 제조도 하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도 하고 3D IC도 하고 뭐 쿠다도 하고 모델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다 할게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서로 충분한 신뢰와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믿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끈끈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그 부분을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운드리의 강자, 그리고 팹리스 강자, 메인보드의 강자, 서버의 강자, 어떤 한 회사가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맞는 업체들을 키워나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어떤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큰 팹리스 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오셋이라든지 IP 벤더, 뭐 시납시스, 케이던스 이런 다양한 업체들과 서로 믿을 수 있는 TSMC는 믿을 수 있어. 이러한 생태계를 이제 갖춰 나가면서 그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의 사업 방향도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일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안 날 수가 있죠. 뭐 국회 또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예산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너무 주판을 튕기다가는 타이밍 놓치면 아무 소용 없다. 이거랑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에서 제일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인재들도 잘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계. 우리가 이제 뭐 한다 그러면 특정 대기업 앵커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수직적인 약간 협력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수평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우리 세미5에 대해서든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든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기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기술 자체만 놓고 봐도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했었던 혁신이 공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용 반도체 설계 그리고 또 다양한 패키징 기술, 다양한 메모리 기술 다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반도체 내부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AI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진화, 사회 전체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또 AI라는 것이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기회, 투자로서의 기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까지도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면서 그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저희 세미5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5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혹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AI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